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김영훈 의 노래예요. 사랑은 넌 도망가라는 노래인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몸도 좀 움직이시고 카메라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뒤에가 밝죠? 저 보지 마시고 화면 보시면 돼요.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아유, 노래 너무 좋잖아요. 하이라이트. 네, 오늘 1번밖에 안 들리는데 원래 네? 끊기가 조금 그래서 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 금방 가요, 한 학기. 네. 자, 오늘은 10강을 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할 때 알아야 될 세금. 근데 제가 대부분 이게 수요조사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제 선생님들 이것저것 성적관리 Q&A에다가 입력을 해놓은 거 보시면 저는 일반 가세자예요. 저는 개인 사업자예요. 막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피드하게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뒤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면 법인도 있고 직장인이 알아야 될 세금 상식도 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또 뭐 총정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준비한 것만큼 중간중간에 그냥 50분 안에, 이거 3시간 수업인데 50분 안에 딱 끝내고 나가려니까 밀리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한 14개 정도 되는데 12개밖에 못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또 얘기가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갖고 계신 PPT를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요새는 이제 본인 이제 세무서에 가지 않으시고 직접 발행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인터넷 24나 정부24 이런 데 들어가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나는 그렇게 공인인증서 귀찮아. 핸드폰으로 간편 인증제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제 또는 네이버 인증제, 기타 페이스북 인증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증하셔서 본인만 확인이 된다면 바로 즉시 발급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본사항이라든가 수령하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뭘 할 건지,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 어떤 업종에서 할 건지 이런 것만 자세하게 넣으신다면 즉시 발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즉시 발급할 때 제일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업종 선택을 했을 때 표준 소득률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걸 이제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서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발급이 됩니다. 난 인터넷에 약해요. 난 직접 갈 거야. 그리고 사람도 만나봐야 돼. 그리고 또 상담도 해야 돼. 이렇게 가셔도 되느냐? 그러셔도 되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가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가셔서 어디 세무서? 관할 세무서. 어디 관할 세무서? 사업장 주소 관할 세무서에다가 하시면 돼요. 나는 노원에 살면서 노원 지역에 내고 싶다. 노원 세무서 가시면 되고요. 집은 노원인데 나는 저쪽에 광진구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강동 세무서에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장소를 선정했으면 업태 뭘 할 건지. 근데 사실 우리가 등록증 내는 것보다 사업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에다가 뭘 차리면 좋을지, 다른 사람은 뭐가 있을지, 또 내가 잘하는 건 뭔지. 같은 떡볶이집이라도 밀떡이냐 가래떡이냐 엽떡이냐 쌀떡이냐
뭐 국물 떡볶이냐, 뭐 치즈 올렸냐, 뭐 이러잖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떡볶이 얘기하니까 입이 고이네. 하여간 내가 돈을 얼마 벌지, 뭐 이런 거가 먼저라는 거죠. 이런 거 잘 하셔서 직접 가셔서 하셔도 돼요. 단 간단하게 신청해서 즉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시설을 깔아야 된다든지 기계를 조금 괜찮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사관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납세보 관찰관이 사업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말 그런 건지 그런 것만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기계도 좀 있어야 되고요. 뭐 좀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는 데는 확인조차를 좀 받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인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인은 조금 다르죠. 정관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법무사를 꼭 껴야 되고 뭐 이런 게 복잡한 거 있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원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조그만 회사인데 뭐 나 혼자 해도 돼요. 뭐 이러면은 1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1번도 들어가야 되죠. 원천, 징수, 납세 의무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 월급 얼마 줬어요. 우리는 그냥 직원 쓰기 너무 어려워요. 아르바이트만 쓸 거야. 뭐 아르바이트만 쓰셔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나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뭐 예정 확정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반기별로 신고하시는 분도 없고 확정 때만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정한 고지서가 날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신규 사업자 등록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은 뭐 만약에 3월 달에 내셨어요. 3월 1일 날 내셨어요. 그러면 일기 예정 신고 넣으셔야 돼요. 그다음 7월 25일 날 확정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기 예정 때는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30만 원이 미만이면 안 나와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 우리는 대상이 안 되나 보죠. 뭐 체크업 해보셔야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계속기업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예정 때는 고지서가 날라온더라 라는 거. 혹시 우리는 외형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신경 쓰시고 있다가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뭐 이렇게 지금 5월달이잖아요. 4월 25일 지났네요. 그러니까는 5월이니까 이제 없고 7월 25일 날은 개소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면 예정고지가 나올 것이고 새로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실 분이면 내셔야 되고 또 4월 25일 날쯤 뭐 이렇게 환급 신청을 했거나 뭐 이렇게 하셨어요. 뭐 처음 신규를 하셔가지고 그러신 분은 7월 25일 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5월 달이에요. 오늘 지금 5월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5월 달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연금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계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하는 날입니다. 난 사업자 등록증 없어.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만 나는 조금씩 뭐 하는 게 있어서 월급도 받고 그쪽마다 할 적마다 그 사람들한테 돈 줘. 뭐 이런 분 계세요. 아르바이트만 하시는 분 대상이 됩니다. 뭐 세금 얼마 안 나올 건데요. 뭐 그냥 알아서 나오면 내고 말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해서 뭐 금융인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인증일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인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증하시고 내가 내 주민번호를 치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너무 막 이제 할 줄 안다고 막 빨리 누르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보시기 전에 내가 어디 대상인지 본인은 간편 인증 대상입니다. 본인은 추계 대상입니다. 뭐 이렇게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안내문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신고 안 해도 되는구나.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나는 이 간편 인증에서 조금 세금을 좀 조정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상식으로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인지 안내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누구한테 좀 의뢰를 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뭐 자녀분 도움을 좀 받으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 소득이 높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뭐 이러면 이제 의뢰를 하셔가지고 조금 수수료를 내더라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5월 1일에서 5월 30일 기간 안에 어떤 소득이 발행된 분들이면 다 하는 시간이다. 아, 난 컴퓨터 잘 몰라요. 가지고 그냥 세무서에 가도 되나요? 가셔도 됩니다. 경로우대는 별도로 시니어들 이렇게 모시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좀 의뢰를 하셔서 세금 얼마 나와요? 라고 하시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본인이 하셔도 되고 남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검정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 보세요. 본인이 선택한 업종에 대한 열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조건 하에 1번, 2번, 3번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사업자 등록증을 딱딱 냈다고 해서 뭐 영업활동 돈도 벌지도 않고 어떤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굳이 직원 부가가치세 돈도 안 버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그거 하시는 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돈을 버는 조건 하에 계속 활동이 돌아가야 직원도 쓰죠. 그리고 주고받는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세도 끊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의한 어떤 마진, 이득 이런 게 있어야지만 종합소득세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순위는 1, 2, 3은 기본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이 1, 2, 3번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영순위는 영업활동을 잘 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 2, 3을 하나씩 이렇게 상자를 열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원천징수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무언가가 뭐예요? money, 돈을 줄 때 그 사람 돈을 왜 줘요? 그 사람을 내가 사용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쓰는 거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떼야죠. 세금 얼마인 줄 알고. 아니 얼마인지 알고. 아우 저 사람 일도 잘해. 마음에 들어. 잘생겼어. 키 크고. 너 세금 5만 원. 아 저 사람 못생겼어. 세금 1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어디서 구하냐? 세무서에 가서 주셔도 되고요. 요새는 인터넷에도 돌아다녀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대표자가 되시면 그 정도는 이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유 막 정신없어. 그것도 무조건 그냥 3% 뜰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대한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어주시면 돼요. 30만 원 받아갔다. 그러면 3%만 띄면 되고 또 50만 원 받아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죠. 이 원천징수는 꼭 월급에서만 띄라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개념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직원이 우리 업종에 잘 맞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CU를 차렸어요. CU를 해서 막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CU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고 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일리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CU는 뭐 T카드를 해준다든지 SK를 공제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일리지 공제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할 줄 안다든지 아니면 CU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담배 이름입니다. 뒤에 있죠? 포스트 뒤에 담배들 쫙 있어요. 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몰라. 담배 이름. 저도 담배 이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담배 뭐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 따다닥 알아들어. 이러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유 그까짓 게 무슨 기술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CU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아 우유 뭐뭐가 빠졌네? 그러면 이건 유제품이니까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끝났어요. 원 플러스 원 어떤 게 원 플러스 원이에요? 잠깐만요. 이제 맨날 바뀌어가지고 이거랑 원 플러스 원인가? 저거랑 원 플러스 원인가? 이렇게 헤매면 안 되는 거죠. 거기 CU에 있는 직원이 손님이 헤매는데 같이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CU를 차렸을 때 그 업종의 기술에 맞는 능력이 뭐냐?
그런 것들을 요거랑 요거랑 원 플러스고요. 이렇게 섞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만 가능하세요. 두 개 갖고 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애 같이 헤매서 잠깐만요. 포스를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거 잘못했다. 잠깐만요. 지금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거기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물론 인자하신 분도 있으시죠. 우리가 시간이 많아요. 아유 예쁜 학생이에요. 어린애예요. 아유 잘 몰랐어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해서 찍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무 급해. 빨리 뭘 사가지고 그 다음 뭔가를 해야 돼. 이러면 그게 또 이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내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아니 왜 그것도 공부도 안 하고 이거 들어와서 여기 이거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또 상처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그 회사 그거를 그 업종을 뭔가 하시는 사장님이 그 사람의 기술 능력을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앉히던가 아니면 그런 걸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제가 영업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옆에서 잘 지켜봐. 3일 동안 옆에서 앉혀놓고 계속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그 친구가 혼자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사장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CEO가 또 야 너 근무하고 나 근무하고 가끔 우리 아들이 와서 근무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무슨 너한테 근로계약을 쓰니? 그런 건 없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점심 12시간 근무하니까 뭐는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까 혹시 날짜 지난 거 있으면 그건 뭐 네가 먹어. 그 대신 여기서 재고로 빼줘야 돼. 뭐 이렇게 말로 구두상으로 해도 인정할 수 있다. 꼭 갑을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 직원을 고용할 때는 그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 없이 뭐 불안하게 금방 일어났는데 죄송해요 사장님 저 못 나가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미리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못 나온다. 미리 계약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되니 그리고 얼마 줄 수 있다. 그리고 뭐 네가 여기 다닌다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정직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회사라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이력서, 그다음에 신분증, 복사, 사진 찍어놓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좀 회사가 좀 커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업종에 맞게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월급 준 내역서를 적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월급을 주면 뭐 세금 얼마 떼었다든지 이런 걸 메모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다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법인은 기업이 크니까 매달 10일 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작다 회사가 그러면 단기별로 한 1월에서 6월을 7월 10일 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고를 해줬어요. 그럼 뭐 해줘야 되나요? 12월 달에 우와 갑자기 쫙 10월 연말정산 해줘야 되죠. 연말정산. 나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이럴 때는 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의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연말정산 하는 사람들은 정식 직원이라는 가정하에 연말정산 해주는 거죠. 내가 병원비 썼던 거, 카드 영수증 썼던 거, 보험료 냈던 거, 뭐 연금 들었던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근데 대부분 아까도 앞에 제가 PPT에다가 말을 했는데도 보면 혼자 미혼 남자가 한 300만 원 정도 벌어간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세금만 조금 많지, 세금만 좀 뛸 게 좀 많지 나중에 연말정산 해보니까 다 돌려주는 그런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다 홈택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서 어떤 것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내주니까 당연한 거고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당연한 거고요. 그는 홈택스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끄집어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뭐 주택 마련 저축이 들었어요. 뭐 기타 뭐 공제 부금이 들었어요.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11조 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1번을 얘기했어요. 직원한테 월급을 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VAT라고 부릅니다. V에서 value라는 뜻 자체는 가치라는 뜻이에요. A는 어드, 그리고 ed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된 과거형입니다. 포함하다, 뭐가 속해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ed가 붙었으니까 가치가 포함이 된 세금이다. 있어 보이진 않습니까? 가치, 어떤 가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가치가 여러 가지겠죠.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가 100만 원인데 10%가 포함이 되어 있는 110만 원. 네? 소비자가 사고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가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간이가세라고 했는데 이렇게 긋고 8천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왜요? 바뀌었어요. 4천만 원에서 저희가 정부가 좀 바뀌잖아요. 4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연매출이 4,800만 원이면은 그냥 뭐 생계 유지형이니까 8천만 원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소득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그 소비지 현금 가치도 좀 올라갔으니까 조금 변했습니다.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웬만하면 요거는 세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쬐끄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 뭐 생선이나 육류, 그 다음에 뭐 야채 이렇게 뭐 축산물 이런 것들은 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또는 산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붙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연탄 뭐 이런 것들, 아기들이 쓰는 뭐 기저귀 뭐 이런 것들, 교육 용역 뭐 이런 것들, 여객 운송에서도 일부는 제외하지만 일부는 부가가치가 포함되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담배도 면세예요. 네, 그 대신 개별 소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담배 어쩐지 뭐 이런데 개별 소비세, 특별 소비세죠.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더 율이 높은 개별 소비세가 들어가 있어서 면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에서 땅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도서관, 공익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경우 그럼 면세가 이것뿐인가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제가 그냥 모든 것들은 또 우리 생필수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는 우유가 있어요. 우유, 하얀색 우유는 면세고요. 바나나, 초코, 딸기 뭐 이거는 과세입니다. 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 같은 것들도 면세긴 한데 김 요새 토수로 사갖고 와서 이렇게 들기름 발라서 소금 뿌려서 집에서 드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요새 누가 그렇게 해요. 다 만들어서 딱 세팅돼서 하나만 딱 뜯으면 먹었는데 누가 귀찮게 그걸 해요. 나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딱 뜯어서 먹는 건 과세고요. 일부러 톳을 사서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먹는 거 톳만 사갖고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면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느 성인학습자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바나나 우유 안 좋아. 나는 그냥 하얀 우유가 좋아. 그러면 뭡니까? 싸게 우유를 드신다.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보다 싸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어디 우유가 좋냐? 건국이 좋냐? 연세가 좋냐? 서울이 좋냐? 이렇게 저지방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입맛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재밌게 또 웃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간이가세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간이가세는 안 내나요? 이건 아닌데 부가가치세 기본 틀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사람이 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가세자들이 많이 부가세를 내고 간이 가세자는 부가세 내긴 내는데 조금 내죠. 업종에 따라 내기 때문에 작게 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람이 내가 끊어줬던 세금계산서에서 내가 받았던 세금계산서에서 납부하면 된다. 내가 끊어주는 세금계산서는 빨간색, 내가 받는 세금계산서는 파란색,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버리면 세금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빨간색을 너무 많이 끊어서 누굴 보니까 파란색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막 돈 주고 사던데요. 이런 거 나쁜 거는 잊어버리자.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저희가 못 살아도 50년 이상 다 살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맥시멈일 수도 있어요. 90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면 5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상식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불법적으로 뭔가를 막 하시다 보면 흰머리 더 나오니까 그건 잊어버리자. 즉 부가가치 계산하는 방법은 빨간색에서 끊어준 거에서 파란색을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내더라. 그럼 간이가세자는요 업종의 부가율이 있습니다. 그 부가율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을 해요. 고기 정육점도 하면서 양념갈비, 생갈비, 돌솥밥 앤드 쌈밥 같은 집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거를 해요. 그러면 육류 어디서 갖고 와요? 축산업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각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면세입니다. 부가세 안 붙어요. 그리고 바로 팔아요. 정육점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가져가 손님들이. 그러면 부가세 안 붙고 그냥 공급가액만 해서 물건값만 주고받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장사한다 그랬죠. 생고기 드시면서 돌솥밥 먹으면서 쌈밥 드시면서 카드 딱 긁고 가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이 지금은.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쌀 면세, 쌈 면세, 고기 면세. 그런데 카드 긁고 갔었어. 그럼 100% 세금 내면 저 망하지요. 그렇잖아요.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부가율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렇다고 가서 지금 오늘 쌈 먹고 고기 드시고 돌솥밥 드셨는데 아니 부가세 싸대매 그쪽은 세금 덜 낸다며 뭐 이딴 얘기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드실 거 드시고 기분 좋게 카드 긁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업종을 하시는 경향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꼭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찾아오시면 되죠. 센터로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다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반 가세자들이 많이 내고 간이가세자는 조금 적게 내더라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숫자가 커졌어. 이제 커졌어. 숫자 커졌어. 머리 아파. 도대체 복잡해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복잡해도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대표이사잖아요. 그 정도 되시면 사업자 등록증 코딱지만한 회사에 무슨 대표이사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에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상식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성인학습자다 보니까 1000단위는 안 놀아. 그래서 억 단위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1월에서 3월 1억 원 판매했대요. 오, 대박. 그죠? 이 정도는 또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억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거기서 10%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그걸 다 1억을 어떻게 받겠어요?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겠죠. 돈도 주고 샀겠죠. 그래서 6천만 원 정도 갖고 와서 1억을 끊어줬어요. 우와 마진율이 40%야. 땡큐지 뭐 이런 회사들이면 그죠? 옛날에 제조업은 이 정도였었습니다. 언제 옛날 한 20년 옛날 지금 마진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는데 뭐 40만 원 40% 마진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인건비 나가고 뭐 월세 나가고 뭐 부대 비용 나가고 그래서 대표이사가 주머니에다 가져갈 수 있는 돈이 20%다라고 해도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로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억에서 내가 사온 6천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4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분납도 안 돼요. 그리고 뭐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이상 되면 상속세면 뭐 좀 나눠주고 뭐 좀 이렇게 빼주고 뭐 부담스러우니까 좀 이러잖아요. 양도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절대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지금 돈 받았잖아. 근데 왜 나눠내려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뭐 이런 것들은 분납 가능해요. 부모님이 건물 주셨는데 현찰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요건 분납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양도세는 분납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뭐 삼성이나 뭐 큰 회사들은 여기다 공 3개 더 붙였어요. 뭐 10억, 20억, 100억 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몇백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냥 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재화와 용역을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들을 별도로 모아놓는 게 센시티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가가치랑 합쳐서 뭔가를 쓰고 나머지 부가가치 낼 때는 진짜 허덕이거나 대출받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소득세입니다. 지금 5월 달에 해당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이자 받으시는 분, 배당을 받으시는 분, 어떤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배당을 받으시는 분 또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근로도 하시면서 프리랜서로 뭘 하시는 분, 연금을 받으시면서 시니어들 65세 넘어가는 어떤 연금을 받으시면서 다른 소득을 하시는 분, 그리고 조금씩 돌아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 저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요. 일을 하지만 세금도 안 떼고요. 제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지도 않고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해요. 아우, 연락하세요. 개별적으로.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내 거 일은 해주는데 소득 없이 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상대는 나에 대해서 지출한 돈을 공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신 분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필요경비를 인정 안 되는 거는 마진이 높다던가 자료를 불법으로 주고 받거나 뭐가 있다는 거 아니면 덜 받거나 뭐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신 건 계속 그거 하십시오. 땡큐야 완전히. 단 걸리지만 말아라 이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년간 전체 소비 비과세는 제외하고 그 소득에서 내가 쓴 돈 얼마냐, 월급 준 거 얼마냐, 물건값 준 거 얼마냐 이걸 빼야 되는데 그걸 안 빼고 그냥 돈 준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땡큐인 거지 뭐. 제 입장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자료를 가지고 빼야 돼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금액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소득금액, 소득공제 혼자 사냐, 둘이 사냐, 셋이 사냐, 넷이 사냐, 또 뭐 있냐, 보험 있냐, 뭐 카드 썼냐, 뭐 썼냐, 뭐 이런 거 연말정산처럼 그리고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빼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해준 율에 따라서 세금 얼마 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우리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뭐 기납부세 중간예람이 나와요 9월달쯤. 그러면 그거 이제 빼고 나서 이제 환급이네 이러면 감사한 거고, 어머 세금 좀 내야 되는데 뭐 이러면 세금 내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5월달이 그거 하고 있는 날이잖아요. 숫자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듣고 버리면 눈으로 보고 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연봉이 한 6천 정도가 있어요. 연봉 6천 정도 내시면 벌면서 280만 원 정도와 주민세를 28만 원 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6천만 원 갖고는 못 먹고 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수입이 작다 생각해서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쓰기는 이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6천만 원 앤드 나머지 거 합쳐서 2천만 원이잖아요. 빼면 합쳐서 종합소득이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거 뭐 해서 소득금액해서 필요경비해서 싹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율 계산해가지고 한 얼마 정도 내야 돼요.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에서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은 2,789만 원 정도는 세금이 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나라가 정해준 율이 있어요. 15% 정도의 누진공제가 한 1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800만 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둘이 합치니까 간편장부를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장부를 했어. 영수증도 모아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뭐 직원들 월급 준 것도 모아놓고 뭐 부가가치세 한 것도 잘 모아놓고 다 이렇게 했어. 세무사 사무실도 안 맡기고 자기가 잘 이렇게 영수증을 다 모아냈어. 그 해서 간편장부 해서 100만 원 정도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월급 받을 때 세금 낸 거 있었죠. 280만 원. 300만 원 수입 있을 때 세금은 안 냈어. 신규기 때문에. 근데 월급을 6천만 원 받아가면서 280만 원 낸 게 있어. 그걸 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냈더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6천만 원 할 때 연말정산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다시 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소득금액이 어쩌고저쩌고 들어간 거. 이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머리 아프실까봐 그냥 그렇더라. 그러니까 흐름만 내가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월급을 6천만 원 받아서 280만 원씩 계속 매달 매달 280만 원 안 내겠지만 합쳐보니까 1년에 280만 원 낸 거를 이 사람은 200만 원 내도 되겠더라. 근데 다음 연도에는 이게 신규니까 카페 수입이 3천이 아니라 이렇게 나간다면 더 나갈 수 있겠죠. 뭐 1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서부터 세금을 내겠죠. 첫 해니까 일단 69만 6,500원은 환급이 되더라. 그럼 기분 어떠세요? 꽁도 이거 그냥 통장으로 딱 찍히는 돈이에요. 대표이사 통장으로 딱, 사업소도 통장으로 딱 찍히는 돈이에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신 분 있으면 연락하세요. 저도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러셔야지 말이야. 한 번도 안 사셔서. 자, 이거 서류예요. 이런 서류를 갖다가 이제 디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정신없어. 이 정도 되시면 누구한테 조금 돈을 주고 맡겨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잘못 계산했다가 또 막 이러니까 전문가한테 좀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는 좀 작으니까 좀 잘해줘봐요. 맨날 올 테는데 뭐 굳이 내가 이거 봤어 서류. 옛날에 다 공부했거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막 이러시면서 좀 싸게 해줘봐요. 막 이렇게 하셔서 이런 서류를 딱 디밀면 뭐 양식은 변동사항이 없네요. 옛날하고 똑같으네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대박 처음 봤어. 막 이러면 또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옛날에랑 똑같군요. 말하면서 네 잘하셨어요. 이런 서류 하나씩 주고받고 그리고 그쪽에서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도 보관할 테니까 복사 한 장 해서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키포인트! 사업자 등록증은 낼 때 직접 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 그런데 무슨 업종을 할 거냐? 어떤 업체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할 거다. 이럴 때는 그게 다르죠. 신고업체가 다르니까 빵 만드는 회사를 해야 돼. 내가 빵 만드는 이렇게 파리바게트 대리점 앤드 하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생교육 필증 꼭 받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신체 뭔가 음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통신 판매를 하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쇼핑몰 옷 입고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싶어. 그러면 통신 판매 구청한테 신고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서 내면 구매 안전 서비스. 그자 쫓아가가지고 대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받으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계산한 거 딱 찍히는 거 들어와야 되잖아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요새 푸드트럭 젊은 애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 트럭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LPG 가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액화석유 가스 사용 실적 검사 필증을 받으셔야 돼. 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돼. 집에서 그냥 이렇게 밸브 중간 밸브에서 키면 가스 집에서 써봤다고요. 뭘 안 해봤어. 이게 아니라 이런 걸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시려면 뭐가 묻은 것 같아. 내시려면 이런 어떤 서류가 갖춰져야지만 등록증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가 좀 커졌어. 잘 나가면 일단 줘 그냥. 산재보험 들어야 되고 고용 산재보험 내가 다 내는 거고 고용 국민 건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커지니까. 부가세 신고, 아유, 옛날에는 그냥 날라왔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난 임대업이야. 아유, 근데 뭐, 한 칸 했을 때는 안 날라오지만, 한 세 칸, 네 칸 한다. 맡기셔야죠. 당연히. 어.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남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것들이 다 자진 납부신 곳에, 아니, 왜 나보고 신고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 왜 이런 거, 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대표자로서 자질이 좀 부족한 거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자진신고. 네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그 순간부터 1, 2, 3번은 혼자 알아서 신고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는. 아니 네가 나한테 통보를 안 해줬는데 내가 모르잖아. 이러면 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 숫자도 잘 모르는 바보예요. 전화도 못하는 바보예요. 이렇게 내가 이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국가에서는 국민을 지적 지식이 있구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진신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체크업해서 아유 나이도 먹고 막 아유 돈은 있지만 아유 귀찮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간과 기한을 꼭 넘기면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그레이드를 올리고 이러려면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발 빠르게 쫓아다니면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저번에도 좀 이상했는데 바탕화면에서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이 알아야 될 세금 상식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볼까? 다는 못 나가요. 상황이 지금 40분이 벌써 넘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직장인을 먼저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학교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아우 이 나이에 무슨 남 밑에서 직장인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니면 남편이 하고 제가 직장인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제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썼더니 안 되겠어. 나이 드신 분도 괜찮아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직장인을 혹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알아야 될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표이사가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를 세금을 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직장인인 사람 당신이 뭔데 세금을 떼는데? 이래버리면 뭐라 그러실래요? 야 그냥 나라에서 하라 그랬어 이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직원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선 세금을 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 직장에 다니시면 세금을 띱니다. 얼마씩 떼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천징수의 사전적 의미는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장인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다. 내가 다니는 그런 회사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회사나 기업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국가에다가 대신 납부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이 대표이사가 내 월급에서 세금 떼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너무 또 세상을 또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살면 병 나요. 저희가 또 병이 나니까 세금 띄워주는구나 이렇게. 근데 IMF 때는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세금을 그 연말정산도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요. 왜냐면 상장 기업이 망했잖아요. 대우가 망하고 생각이 안 나지? 뭐 한보건설이 망하고 막 은행도 망하고 막 이랬으니까 즉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 주민세, 국민건강, 고용, 장기보험, 상조금,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런 걸 빼고 저한테 들어온다. 일반 기업들은. 그래서 월급에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내 통장에 찍히는 돈 이거를 세법적으로 얘기하면 가처분 소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는 누구냐? 대표자. 사장님이 꼭 하셔야 돼. 아우 정신없어. 직접 하라고 그래요. 직접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됩니다. 암묵적인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징수 의무자는 누구냐? 직원들이에요. 징수 대상자는. 왜?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가져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세금 뜨는 표가 있어요. 돌아다녀요. 이죠. 세무서에서는 이런 표들을 대부분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픈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면 뭐 이런 책자도 줄 수도 있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것. 이건 이제 20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혼 여성이에요. 결혼 안 한 여자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350만 원을 받아간다 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도 작아요. 4대 보험도 아니에요. 그러면 쭉 찾아보십시오. 42만 결혼한 혼자 독신에 1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35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42만 2,220원에 14,220원 14,220원 없는데요. 여기 없죠. 여기는 이제 국세에만 해당되는 거고 주민세를 별도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세에 따라 10%는 무조건 내는 거예요. 3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4만 2,200원 14,22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다. 또 하나 결혼했어요. 부인이 있어요. 자녀가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월급은 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가야 되죠. 1, 2, 3으로 본인 공제만 했을 때는 1번, 와이프가 있으면 2번, 자녀가 한 명 있어요. 3번 뭐 이렇게 표가 11명까지 있는데 11명까지는 애가 나지 않았을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소득세가 72,960원. 아까 14만 2천 원이었는데 7만 2천 원은 쭉 들었어요. 반으로 들어버렸어요. 그죠? 공제가 많으면,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님도 모시고 아버지도 모시고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고 뭐 이래. 애들 2명이고 막 이러면 자기도 있어. 5명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훨씬 더 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제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해당이 되죠. 당연히 이 연말정산이라는 건 1년 동안에 내가 냈던 근로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 근데 매월 띄었던 것들을 작게 띄면 더 납부가 나올 확률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경험했던 건데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가니까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띱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4대 보험 띄고 못 띄고 막 이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띄어요. 1,000만 원 받아가시는 분이 85만 원씩 850만 원씩 돈이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적게 띄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더 뱉어놔야 돼요. 그런 기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지급세액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생각. 무엇을 정산해야 되나요? 뭐 급여, 수당, 다 이렇게 포함해서 뭐 비과세는 뭐 예를 들면 비과세 종류가 꽤 많은데 자기 차를 막 움직이고 회사 일을 봤어요. 그러면 뭐 공제 준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식대가 우리는 제공이 된다. 월급에서 포함이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식대는 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서 나라가 정해준 근로소득 공제 결혼했냐 부양가족 있냐 보험료 냈냐 의료비 있냐 뭐 어쨌냐 저쨌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뭐 이런 것도 쫙 다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종전근무지 현근무지 1년 안에 3번까지 올려다니는 직원은 쓰지 말아라. 그건 아니지 않냐. 한 2번은 이해한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 근로소득공제는 날에서도 정해졌어요. 이거면 얼마, 이거면 얼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느냐, 보험은 있느냐, 다른 주택은 있느냐, 기부금은 냈느냐, 월세는 내느냐 이렇게 해서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에 발생되는 직원들이 세금을 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많이 띈다고 정확하게 띄는 거죠. 저기 없이
전문용어로 구라라고 얘기하죠. 구라. 구라 없이 따박따박 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라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떼어. 그러니까 공제의 폭도 넓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막 비속어를 섞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퀄리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용어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쓰는 용어, 원래 저 이런 비속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막 그냥 비속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없잖아 있는데, 용어 자체를 너무 지금 이 동영상과 이 어떤 학습은 성인학습자들 60대, 70대, 80대를 겸양해서 또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런 비속어를 좀 섞습니다. 그래서 또 기분 저렇게 좀 떨어지게 또 이렇게 또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 더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법인 거 있습니다. 법인 거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녹음할 기회가 있다면 이제 총정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미리 보셔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때 한 것처럼 조금 더 멋있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많이 해갖고 오셔야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숙제해서 진짜 짜증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들을 안 하는 조건 하에 내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또 동영상을 들으면 얼마나 또 기억하세요. 듣고 일로 나가요. 그죠? 그래서 그 챕터마다 기억하시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몰라서 5개 냈다가 쿠사리 먹고 2개를 줄인 거에 대한 감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들었던 노래를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네. 이게 차분한 거 했냐?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방학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지식을 쌓은 것보다 인격과 자기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는 겸손을 배우러 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서 내가 그레이드가 올라간다, 뭐가지다 힘줘야지 이게 아니라 겸손, 머리가 많이 들어가면 벼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네, 그런 겸손을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슴에 상처를 입거나 사람하고 약간 안 좋거나 환경하고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삶은 다 그런 걸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걸 몰라서 그러니까는 겸손, 어디까지 내 바닥이 내 마음이 내려가는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얼마만큼 내가 인내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편해요. 아셨죠? 감사합니다.